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세계적인 물류기랍이죠. DHL. 이 DHL이 어떻게 ESG를 단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영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HL의 전략부터 책임감 확보 방식, 그리고 공급망 관리까지 그 성공 비결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DHL이 스트래티지 2030 이걸 발표하면서요. 최고의 친환경 물류 이걸 네 번째 핵심 목표로 딱 내세웠어요.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그러니까 2,900만 톤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지속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죠. 네, SAF. 이걸 30% 이상 쓰고 라스트 마일 배송 차량의 한 66%를 전기차로 바꾸고 또 새로 짓는 건물은 다 탄소 중립으로 짓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데요. 그런 목표들이 그냥 뭐랄까 멋진 발표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핵심 중 하나는 역시 돈이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로 경영진의 보상체계인데요. 아, 보상체계요? 네, 2022년부터 ESG 성과를 단기 그리고 장기 인센티브랑 직접 연동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연간 보너스 같은 단기 인센티브의 한 20%는 당장의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이나 직원 만족도 이런 거랑 연결하고요. 네네. 또 주식 기반의 장기 인센티브는 한 30% 정도를 2030년까지의 그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도 아니면 외부 ESG 평가 등급 개선 같은 좀 더 긴 호흡의 목표랑 연동시키는 거죠. 아, 단기랑 장기를 다 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흥미로운 게 단기적인 운영 성과랑 장기적인 전략 목표 사이에서 약간 균형을 맞추려고 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2024년 주주총회에서 무려 94%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거든요. 와, 94%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도 이런 접근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증거죠. 확실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또 증명할까요? 자료 보니까 정보 공개 수준이 상당하던데요. 맞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DHL은 2021년부터 재무 정보랑 지속 가능성 정보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아, 통합 보고서? 네, 300페이지가 넘는 통합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투자자들을 위한 ESG 설명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꼼꼼하네요. 근데 특히 놀라운 건요. 2016년부터의 모든 ESG 관련 원데이터 있잖아요. 원데이터요? 네, 로우 데이터를 담은 ESG 스탯북이라는 엑셀 파일을 그냥 웹사이트에 공개를 해요. 엑셀 파일 자체를요. 와, 그 정도까지 공개한다고요? 정말 대단한 수준의 투명성이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 공개하면 뭐랄까 경쟁사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충분히 그런 우려할 수 있죠. 근데 DHL은 한번 투명성을 통해서 얻는 그 신뢰나 평판의 가치가 잠재적인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공개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적인 보고 기준들 있잖아요. GRI라든지 SASB, TCFD, 또 유럽의 ESRS 같은 주요 기준들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아, 기준 준수도 철저하고요. 그렇죠.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런 다양한 측면을 다 포괄하는 기준들이죠. 여기에다가 PwC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까지 받으니까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투명성의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뿌리는 꽤 오래됐어요. 2006년부터 시행해온 DHL의 행동강령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요? 네, 여기에는 정직, 투명성, 부패 병지, 공정 경쟁은 물론이고요. UN 인권 선언에 기반한 인권 존중, 예를 들면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 금지, 차별 없는 근무 환경 같은 걸 강조하고 있죠. 기본적인 원칙들이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원칙들이 그냥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고발 시스템, BKMS라고 부르는데요. BKMS요? 네, 비즈니스 키퍼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안전한 원라인 채널이랑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제보를 장려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철저히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1,200건 넘는 제보를 처리했다고 해요. 와, 1200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증거죠.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인 공급망 전체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물류회사한테 공급망 관리는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기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DHL은 모든 공급업체에게 환경보호, 노동권, 윤리 경영 등을 담은 공급업체 행동강령, 이걸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요구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위험 평가를 먼저 하고 계약할 때 ESG 조항을 아예 명문화하고요. 계약서예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또 교육을 제공하거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식으로 협력적인 개선 활동까지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줄이고 자원 다시 활용하는 그 순환경제 5R 원칙 있잖아요. 아, 네. 감축, 수리, 재판매. 맞아요. 감축, 리듀스, 수리, 리페어, 재판매, 리셀, 재제조, 리매뉴팩처, 재활용, 리사이클. 이 5R 원칙 적용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공급망까지 정말 촘촘하게 관리하는군요. 그럼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착한 기업 이미지 이걸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태풍 때문에 물류가 막힌다거나 하는 거요. 아, 그렇죠. 또는 전환 위험, 그러니까 저탄소 정책이 강화돼서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하는 압력 같은 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 등장, 기업 평판 하락, 공급망 불안정 같은 ESG 관련 리스크들을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글로벌 트렌드 분석 같은 걸 통해서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AI까지 활용하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위험을 막는 걸 넘어서서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보안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27001 인증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ISO 27001이요? 네. 이런 노력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구체적인 성과가 좀 궁금한데요. 성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인 MSCI 아시죠? 네, MSCI. 여기서 최고 등급인 AA를 받았고요. 또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CDP에서는 리더십 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이런 높은 등급은 투자자들한테 DHL이 ESG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죠.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FTSE4 Good 같은 주요 지속 가능성 지수에도 벌써 15년 연속으로 편입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평가가 실질적인 재무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들어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녹색 채권 발행이라든지 아, 금리 혜택. 네, 그리고 ESG를 중시하는 펀드들의 투자를 계속 유치하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요. DHL의 사례는 ESG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그리고 기업 전략, 보상, 보고, 윤리, 공급망 관리 같은 경영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통합될 때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결국 이렇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셈이죠. 오늘 DHL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경영진 보상 연계부터 시작해서 공급업체 행동 강령 요구, 그리고 전례 없는 수준의 데이터 투명성 확보까지 정말 다양한 접근법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신 조직이나 산업에 이 중에서 어떤 요소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혹은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다음 스텝을 위한 아주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